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눌 우리 홍성의 인물이 약천 나무나 선곡이단 함흥기생 마냥 이렇게 세 분인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홍성 지역의 이런 국기설화를 처음부터 체험하기 시작했는지 잠깐 그 동기를 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199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1987년에 동화 작가를 등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 아동문단에 가면은 저는 원로 취급을 받아요. 처음 이제 햇병아리 동화 작가가 돼서 문학을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대학원을 갔었어요. 대학원 그 국어교육과의 교원대학교에 갔었는데 마침 국비문학을 강의하시는 우리 홍성 출신이었어요.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셨고 우리나라 그 민속이라든가 국비문학에서는 아주 대가에 속하신 그분이 처음 숙제를 낸 것이 각자 자기 고장에 있는 그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전해오는 국비 설화라고 하면 전설, 신화, 민담 세 가지를 합쳐서 설화라고 합니다. 이걸 조사해서 첫 시간에 와서 발표를 해라 이런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성 지역 이 전설 이런 것들을 처음 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서 보지 못한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각 지역의 곳곳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면서 아직 기록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만 전해오다. 야, 이거를 이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빨리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걸 누가 할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에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지역의 그 전설,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인 거죠. 그걸 조사해서 기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께 알리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당시에 주간운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신문으로서 가장 처음 창간됐다고 그러죠. 주간운성의 그 기자분들하고 그런 상의를 했더니 아이 좋다. 그때부터 격주로 우리 지역에서 제가 다니면서 조사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한 세월이 지금까지 30년을 넘겼습니다. 어떤 때는 그 신문을 보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전설이 있는데 와서 이것들 조사해서 신문에 내달라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차도 없었고 그 시절에 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문에 발표하는데 독자들의 호응이 너무 폭발적입니다. 어쩌다가 이제 신문이 기사가 넘치면 이 전설을 보내도 그때 싫지 않고 다음에 실어도 되니까 가끔 뒤로 딜레이 시켜요. 그러면은 항의 전화가 온답니다. 내가 그 주간홍성 홍성신문 이거 보는 재미로 보는데 왜 그거 이번 주 차례인데 안 보냈느냐 이런 항의도 받았다는 이런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그 지역 분들이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이제 30년 후딱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홍성신문에서 저한테 그런 지면을 할애를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에 실으면서 또 책으로 펼쳐냈는데 또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요 말씀드릴 그 두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오늘 마을관들 위해 기증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이런 책을 만들려면 그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두말 않고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을 펴낼 수 있는 또 약간의 그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런 사랑, 또 관계 공무원들의 이런 도움 덕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고 있는데, 또 퇴직을 하고 이게 또 소일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도 제가 지난 세월 한 30년 우리 지역의 이런 구비설화를 테러해서 발표한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오늘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할 이 세 분들 역시 제가 지역에 이런 설화를 조사하러 다니면서 만난 분들이고 알게 된 분들이에요. 지역에 전해오는 이분들이 전설을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운 그 내용이 그냥 총론이지 강론은 아니더라. 저는 100대 시대 때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게 100대가 멸망하고 의자왕이 골고루 끌려가고 그러고 100대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100대가 660년에 망하고도 3년 동안 치열하게 100대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100대 부흥운동을 3년 동안 펼쳤는데, 그 부흥운동을 펼쳤던 근거지도 바로 우리 홍성과 주변이더라. 그런데 이런 역사를 교과서에도 안 배웠거든요. 이런 역사, 지역에 내려오는 소중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계신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이나 또 지역분들이 그 역사도 알아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국사 시간에 안 가르쳐 주더라.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도 알아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자주 해보곤 했습니다. 이상 그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이 약천 남구만이나 송도 이달 홍성 출신이고, 저 함흥기생 만양은 북쪽 중안강 근처 함흥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저분의 그 묘가 우리 홍동면 원천리 중원마을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함흥기생 만양의 묘가 우리 홍성 땅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세 분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남구만, 호가 약천이에요. 약천 남구만이 우리 홍성군 구암면 내연리 거북이 마을 우리 그 연고가 있는데, 이것을 아는 우리 홍성 지역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동창회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려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러느냐, 재나무 사례진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 시조로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했던 분이 우리 홍성에 본가가 있다는 이런 사실을 지역분들이 몇 명 없어요, 아는 분들이.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분들 연구하고 이분에 관해서 발표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 구암면 발열군 이장이고 소문이 같이 오셨는데, 아시는 얘기를 한 번 더 복수거로 의미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계산이에요. 보물 보자 덮을게, 그 보물이 가득 덮여 있는 산이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우리가 몸에 차고 다니는 귀한 보물이 아니라 인물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이 보계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지역 주민들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보물이 묻혀있는, 인물이 묻혀있는 산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보계산
그 중심 그 아래에 기술 아래에 남구만의 그 분가가 있었다. 그런 그 방증 자료들이 남구만이 그 쓴 약천집이라고 있습니다. 6권 지금 돼 있는데 그 약천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전설이 이곳에 전해오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270m 정도 되는 해발 그 산인데 저 위에 그 여기가 이제 정상 쪽인데 여기에 봉우리가 있어요. 밑으로 여기에 감투봉이라고 합니다. 요 밑으로 남구만의 그 생가터라고 하는 그 생가터 추정제. 그런데 남구만이 실제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외가가 있는 그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어요. 그 기록에 나옵니다. 약천집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가터라고 이렇게 전설로 전해오는데 생가터가 아니라 분가터입니다. 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셨고 또 부모님도 사셨고 이 남구만도 여기에서 잠시 살았고 이 남구만 태어날 때 어떤 전설이 그 전해오느냐면 그 남구만 태어나는 날 산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산불이라는 건 보통 아래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보통 그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 산불은 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그 산불이 내려오니까 마을 사람들 막 다 피난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산불이 내려오더니 요 바로 그 울타리 위까지 산불이 그 기세 좋게 내려오다가 스르르 꺼지더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요 집에서 산의 아이가 깜짝이 우는 소리가 나요. 바로 그 시간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남구만이다.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훌륭한 아기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아기를 알아보고 미리 스스로 꺼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감투를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투봉이라는 그 봉우리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구만과 관련된 전설이 이 부항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항 이 모계산에서는 또 생가터 그리고 여기에 약천 초당 뭐 이런 걸 지어놓고 이곳이 남구만이 태어난 곳이다라는 뭐 이런 그 이분을 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천집에 보면 남구만이 그 1629년에 태어나서 1711년 옛날 몇백 년 전에 그 태어난 인물치고 83세에 들어가셨어요. 요즘에도 83세면 그래도 장수에 들어가는 편인데 그 옛날 대단하신 분이었죠. 83세. 그 기록에 보면 한갑 넘어서도 아기가 낳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하셨던 분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살아생전에 4명의 임금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런 여러 임금을 모셨고 10살 때 그 서울에서 살다가 충주의 외가에서 태어나서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벼슬을 하는 그 임지를 다니다 10살에 이 부항으로 내려왔는데 그 약천집 기록에 보면 어버이를 따라 결성에 있는 부산의 전려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려라는 것은 뭐 조그마한 그 집 박사리와 논밭을 전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성은 여기가 옛날에 그 결성현 그 행정구역이 관할이에요. 갈산, 은하, 뭐 부항 이쪽 다 광천, 결성현 관할이어서 이분 기록은 고향이 결성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결성이다라는 것은 부항이 옛날 결성현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1년 살았어요. 1년 살고 이
기록에 보면 곰이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평강두군, 평강군수를 하셨던 분이 그 평강두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평강두군이 부산에 전려를 지었는데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노친을 봉양했다.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벼슬을 그만두고 여기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전려를 지어놓고 조그만 집. 근데 또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연산서시가 있어요. 연산서시. 남구만의 진외가가 연산서시인데, 진외가라는 것은 아버지의 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요 산, 요쪽 너머에 수학면 지정리, 요 언덕 고개 하나 넘어가 연산서시 세거지였어요. 이 당시에 연산서시들이 아마 상당히 그 세력이 있었던 데예요. 그 지외가, 아버지의 그 외가가 부왕 지정이었는데, 아마 옛날에 그 시대는 딸 아들 구별 않고 재산 같은 거 뭐 공평하게 나눠주고 하던 그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의 그 재산을 좀 물려받아서 여기서 자리 잡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 연산서시 진해가가 남구만 진해가 연산서시고, 지금도 그 남구만의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갈산면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의 비도 남구만에 썼어요. 그 와리 오리골이라는 곳에 그 비가 지금 남아 있고요. 묘하고, 그 여기에 1년 살다 남구만의 할아버지가 남구만의 아버지를 분가시켜요. 그 분가시킨 데가 어디냐 하면 갈산면 그 와리입니다. 와리. 이게 갈산 그 와리, 남구만 그 이제 11살 때부터 살았던 그 집입니다. 여기 보면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드론으로 찍은 건데, 이 갈산 면수대기 여기 쪽이 여기서 와룡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와룡천의 그 처음 시작은 수덕사 뒤에 있는 무슨 산이죠? 수덕산. 네, 덕숭산. 덕숭산이 발원지예요. 덕숭산부터 시작해서 수덕산을 통해서 갈산 그 소대지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와룡천물이 지금은 이 산줄기를 뚝 잘라냈어요. 이게 노루곡이라는 데인데 뚝 잘라내서 물줄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산줄기가 잘리지 않고 와룡천물이 이렇게 이 산줄기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흘러내려갔답니다. 그 경치를 한번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을 테고, 또 절벽 같은 게 지금도 그 터가 그 모양이 나고 있습니다. 이 남구만 옛 집터예요. 지금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이 앞에 참 경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산만 넘어가면 여기가 다 바다. 이렇게 됩니다. 그 여름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이 홍수가 한 번씩 큰물 가면은 이게 물이 완만하게 흘러가니까 이게 빠지지 않아요. 항상 물에 잠기고 뭐 이랬대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그때쯤 되나 봐요. 그 수건 사업이 바로 요거를 이렇게 꼭 잘라내고 물길을 이렇게 직접 내요. 그걸 물길을 그렇게 내는 바람에 여기는 이제 물길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들판이 형성됐습니다. 남구만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묘는 이쪽에 이쪽. 여기가 오리골이라고 하는데 요 안쪽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여기 남구만 이 집터가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른 분이 옛날 이 집을 사다 자기 집을 지느라고 옮겨서 지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 봤는데 한 10년 전에 없어졌답니다. 원래 그 집터 옛 그 목재를 사다 옮겨 지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자제분이 서울서 사는데 옛날 집을 싹 다 뜯어버리고 이제 새로 양호 잘 짓는 바람에 이제 남구만의 그 옛 집도 흔적은 아무데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 주춧돌 몇 개 흘러내리고 대나무 숲만 이렇게 우거졌어요. 남구만 70세 때 그 뒤로도 여기가 집이 있으니까 남구만이 이제 서울에서 벼슬 살이하다 가끔 이제 유배를 가거나 벼슬을 자리에 물러날 날 때는 고향 이쪽에 와서 이제 시구했던 그런 집인데 여기에서 쓴 글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글들이 이런 겁니다. 부산은 아까 그 거북이 마을 옛 이름이 그 부산이에요. 부자는 거북이 부자, 마을이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그 거북이 부자 부항이라는 이름이 그런 건데 남구만의 그 시를 보면 그분의 그 약천집에 화통의 길에서 유배 가는데 부산 집에서 그때 이제 부산에 자기 그 작은 아버지 예족 판서를 지내는 남이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남일성이고 또 할머니가 인사를 드리고 새벽에 부산을 출발해서 화성은 어디냐면 지금 저 오서산 장곡에서 또 화성으로 넘어가는 그 기러기째 그 넘어가는데 뭐 유배 가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전승 나와서 악수하고 헤어졌다는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 관련된 얘기 나오고 또 그 유배 가서 돌아와가지고 부산에서 며칠 좀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쉬면서 어울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용아리 지금 이사간 갈산 용아리가 지금 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순원기라고는 이 글이 있는데 유명한 글이에요. 절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순은 대나무 순. 그 대나무 죽순을 잘라서 반찬을 해 먹었다 뭐 이런 뜻인데 11살 때 10살에 와서 11살 때 용아리로 이사 왔잖아요. 용아리로 이사 왔는데 그 부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며느리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마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 대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데 거기서 죽순이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 죽순을 잘라서 점심으로 반찬을 해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이 부산에서는 맛보지 못한 참 맛있는 반찬이다. 그 칭찬을 하면서 잡숫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게 70세 됐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이 고향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그 수시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아버님 제가 이번에 고향집에 내려가는데 그 집에 다모를 좀 하나 써주십시오.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모를 절순헌이라고 이렇게 옛날 그 어머니가 대순 꺾어서 할아버지 맛있게 반찬해드렸던 그 추억을 떠올려서 절순헌이라고 다모를 지어놓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절순헌기입니다. 그리고 용화리에 그 뒤로 남구만이 또 집을 다시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집을 지은 다음에 또 시를 썼고 조설, 낚시를 하는데 남구만이 아무리 열심히 낚시를 해도 하나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 보면은 그냥 낚시만 던지면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낚시 바늘이 잘못됐다. 그래도 안 돼. 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그 낚시를 들어 올리는 이런 것도 그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들어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일러준 대로 다 했는데도 어쩌다 하나 안 한다. 옆 사람은 뭐 광주리에 와 가득 찰 정도로 잘.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잡히느냐. 그러니까 이 옆 사람이 며칠 동안 같이 낚시를 다녔던 거예요. 아니 그거 이 주워보라.
남구만 거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잡혀요. 낚시 줄도 자기 거, 낚시 밥도 그거 다 자기 건데 단지 그 낚시를 하는 사람만 달라. 그 내가 다 낚시를 그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사용하면 잘 잡히는 이유가 뭔가.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이유 얘기가 이런 요리 원리를 내가 많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직접 연습을 많이 해서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낚시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원리가 다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터득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이런 낚시를 통해서 배웠다는 그 교구, 조설 이런 것들을 용화리에서 쓴 그런 기록들이 다 전해오고 있습니다. 남구만이 6살 때부터 그 벼슬에 나갔는데요. 참 강직했어요. 보면 임금 앞에서도 서슴없이 바른 소리를 해요. 근데 또 고마웠던 것은 옆에서 임금이 저 바른 소리를 아무 때나 너무 많이 하니까 가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다른 좀 벼슬 높은 분들이 젊은 사람이 그런 패기로 바른 소리를 하는 거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기분 나쁘다고 멀리 하시면 누가 임금님 앞에 그런 바른 소리를 해서 귀를 밝게 해주시겠습니까? 귀를 흐리지 않으시려면 저런 젊은 사람들이 패기의 상소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임금이 또 이제 끄떡끄떡 받아들였다 이런 일화들이 책에 나와요. 또 암행어사로 나갔어요. 얼마나 강직한지 저 전라도 지방 13보를 다니면서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놔두고 가물고 하면 백성들한테 요거를 이제 뻗었다가 또 가을 되면 이제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백성들은 그거를 뻗으면 가을에 받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그 책임자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안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해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당장 굶주리고 골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양식을 관에서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받을 것을 염두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돈 있는 사람, 양반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가지고 다 파직시키고 임금님한테 상소 올려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백성들 보살피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모든 얘기를 자세히 써서 임금님한테 올리고 아주 서슬퍼런 암행어사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암행어사 역할을 했던 이런 얘기. 그리고 청주 목사 한경도 관찰사를 갔는데요. 이 옛날 이분의 그 책을 보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렇게 굶주린 백성들이 그 참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가물어가지고 소출이 없는 데다 또 전염병.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고 이리저리 막 요리 걸치거는 거예요. 이 홍동에서 못 살으면 혹시 먹을 거 있나 더 금마로 막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들 오면 또 못 오게 막 막고 막 이래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느냐. 그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에서 있는 것들을 잘 꺼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다. 그래서 그분의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아래 행정 관할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범법 같은 거 써서 지극정성으로 그냥 백성들을 구제했던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청주 목사 한경도 관찰사 하면서 또 생생하게 기록을 나옵니다. 또 그쪽 지방에는 또 인재를 별로
이렇게 등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기도 하고, 또 한병도 관찰사 할 때는 성기 보수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이 붙여서 그런지 주민들이 기강도 회의하고, 이 분방을 가서 시찰해 보니까 활 같은 거 이런 그 병기가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이 하는, 그래서 이런 준비 강화하고 이렇던 얘기,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야기, 또 북방 영풍에서, 그리고 만주 쪽 이런 그쪽 지도를 이렇게 몰래 일수에다 지도를 다 그렸어요. 그리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참고하라. 그 성경 지도나 그 지도를 그려서 임금한테 바치고, 이런 오로지 백성과 국가를 위해서만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들이 전해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론의 영수였어요. 옛날에 그 분당 정치, 당파 싸움이 얼마나 심했어요. 이분이 살 때가 가장 심했던 그 시절입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 벼슬길에 올랐다, 해임도 됐다, 유배를 당하고, 유배라는 게 귀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2차 예송 사건과 벼슬 해임, 이건 뭐냐면, 예송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 분당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전개된 성리학 이념 논쟁인데요. 1650년에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효종의 계모인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임금이 서인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서인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인이 바로 이 남궁한 그쪽이에요. 그리고 2차 예송 사건이 벌어졌는데, 2차 예송 사건은 몇 년, 1674년에 또 2차. 효종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또 이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인은 1년, 또 남인은 9개월, 한 달 가지고 싸우는 거.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복을 몇 달, 몇 년. 요번에는 숙종임금이 요번에 임금이 됐어요. 남인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 바람에 남인이 이제 정권을 잡고 서인들은 유배되거나 이제 벼슬이 떨어져서 낙향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2차 예송 사건 때 남궁환이 이제 처음 벼슬 해임되고 결성으로 낙향합니다. 그때 이제 결성해가지고 이제 낚시하면서 이런 아까 조선 이런 거 아마 그때 썼던 글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거대도하고 남해 유배를 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갔느냐 하면, 1678년에 이제 벼슬길에서 해임돼 있다가 11월에 다시 이제 함성군 좌윤이라는 벼슬에 갔대요. 이게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을 모시는데 이런 세상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임금님한테 가늠하고 이런 위치였던 거. 그런데 그 당시에 남인의 세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남인의 거주였던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적의 아들 허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건색 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빼야 돼. 그리고 나라에서 철저하게 이런 소나무 같은 거 피는 거 금지시켰는데, 그런 거 배워다 자기 개인 짓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알고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걸 임금한테 가서 그대로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남궁환이 처음 벼슬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을 알고 임금한테, 숙종임금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숙종임금이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거 철저하게 조사해라.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했는데 이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철통 방어를 펼쳤는지 남구만이 없는 얘기를 무고한 건 거꾸로 죄를 뒤집어 쓰고 무고죄로 처음에 거제도로 유배 갔다 남해로 이렇게 다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유배를 갖고 경신 대추척으로 정계 복귀와 또 영의정 승진. 그다음 이건 뭐냐면 이 숙종임금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환국 정치를 가끔 이렇게 썼어요. 환국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남인한테 그 주요 요직을 주어서 남인이 이왈자왈하도록 하다가 또 다음에 무슨 뭐 문제가 있으면 얼른 또 남인이 내쫓고 서인한테 또뭐 실권을 주고 이렇게 그 정국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환국 정치인데 숙종이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써먹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 남인의 그 영수인 허적이 할아버지 이제 시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받는 그 직책이라고 시호라는 걸 뭐 충무공 이런 것도 다 시호에 돌아가신 뒤에 이제 받은 그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그 시호를 받아서 그걸 이제 잔치를 할 때 궁중에서 쓰는 군부에서 쓰는 그 천막 이런 게 있었던 이런 것을 부단으로 갖다 썼대요. 그 숙종임금이 이거를 알고 노하면서 그거를 기화해서 이번에 남인을 내쫓고 서인한테 또 실권을 준 거예요. 군부라든가 이런 거.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인평대군의 그 아들 복선군, 복창군 뭐 이런 삼형제와 또 허적의 아들 허견이 영모를 부렸대요. 그리고 발각나가지고 이제 남인들이 사사되고 뭐 이렇게 다 쫓겨냈어요. 이렇게 이게 경신 대출척이 경신 환국이라고 하고 이때 그 남구만이 정계 복귀하면서 영의 그 좌의정, 우의정을 거쳐서 이제 영의정에 이제 승진을 합니다. 영의정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시 또 경음으로 무의리한치 유배를 가게 돼요. 이건 또 어떤 일이냐면 그 숙종임금이 1687년에 규정에도 없는 인사를 감행했다고 그래요. 왕족 불평군 이양이라는 사람을 해민서 조제로 임명한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조정 관료 대신들이 이건 그 전례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인사는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취소시켜 주십시오. 혹은 벌떼같이 뭐 이렇게 좀 가서 직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그 분위기를 영의정이었으니까 임금님한테 전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하필이면 그 몇 년 전에 그 왕도 뭐 여기 복창군, 복성군 뭐 이런 사람들하고 영모 꾸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숙종임금이 왕비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어서 또 지난번처럼 그런 영모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건 어디 있느냐. 저렇게 왕족을 다른 왕족보다 이렇게 더 우대해서 또 권력이 넘쳐가지고 그런 일 벌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그 직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숙종임금이 그 아픈 데를 건드렸잖아요. 자식 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참 괴이 있는 일이다. 내가 이 사람을 다른 왕족보다 조금 더 이렇게 대우해줬다고 해서 옛날에 영모 사건이 있었던 거는 자식 없는 거에다 비교해가지고 그런 헐소리냐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유배를 시킨 거예요. 경무 위리한 유배를 시켜요. 이렇게 또 유배를 갑니다. 또 이제 조정 관리들이 남구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진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 유배를 걷어주시고 이 삭탈관직을 이거 다 웃는 거로 다시 해달라고 계속 상소를 올렸던 거예요. 임금님이 나도 안다. 남구만이 강직하고
백성과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는데 그 참 너무 괴이한 것을 갖다 얘기해서 그랬던 건데,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금방 또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유배 해제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기사왕국으로 또 강릉 유배를 또 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숙종 임금이 총애하던 그 장의빈 있잖아요. 토이 장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정비한테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숙종 임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들을 왕자로 삼고 하려고 하니까 이 소론 쪽에서 아직 왕비가 젊어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더 기다려 보시지. 왜 저 정비가 아닌 다른 데서는 자식을 원자로 삼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건의했던데 그 와중에서 또 이제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면서 그 인연하고 폐비되고 장의빈이 왕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갑술 한국으로 다시 여의정으로 다시 이제 제수돼서 돌아옵니다. 저건 뭐냐면 이 그 1694년 66세 때 일어난 일인데 갑술 한국이 뭐냐면 인현 왕국 민씨의 복위 문제와 관련해서 남인이 축출되고 소인이 재집권한 이런 일인데 남궁안이 이때 영의정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때 민비가 이 인현왕후가 다시 왕으로 복귀되고 장의빈이 다시 이제 이렇게 시빈으로 강등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노론의 공격으로 또 사직하고 영의정 제수 번속하고 이런 일은 뭐냐면 장의빈의 오빠가 장의제가 이제 시빈으로 강등된 자기 여동생을 다시 왕비로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 뒤에서 음모를 꿉니다. 그게 잘못해서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남궁안을 비롯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을 그 제거하면 그 아들이 나중에 임금이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또 피리내라는 복수국이 펼쳐질 거 아니냐. 그것만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분들을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노론의 공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 벼슬, 유배 뭐 이런 숱한 우여곡절을 벼슬살인 동안 겪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노론 공격으로 사직을 하면서 그 뒤로는 결성으로 내려와서 벼슬께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이분이 이제 유배를 가거나 또 마지막 그 살았던 곳 또 본가 이곳에서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신공막 아까 강릉 유배 당했었죠. 거기가 유배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많은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놓아서 약천사를 복원하고 약천정도 복원하고 사례길밭 표석도 설치하고 저런 선양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약천사입니다. 남궁안의 그 영정을 봉하는 그 사당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에서 그 남궁안이 기도했던 집터였던 모양이에요. 또 약천정이라고 이름이 진짜 약천정이었다고 그래요. 저 논 가운데 있는데 그 논에서 물길을 끌어다 약천사 옆에다 이렇게 약천정을 복원해서 해놨어요. 또 이 독창이 맑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질이다. 이 시조를 어디서 지었느냐. 구암에서 지었다고. 여기에서도 지었다고. 서로 자기 부장이 이 시의 발상지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그 사례 길밭을 언제 가냐 하느니 뭐 이런 하느냐 하는 이런 사례 길밭 그런 길밭이 바로 여기 장밭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다. 뭐 이렇게 뭐 표석도 설치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유업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발간이나 이런 뭐 시조도 세워놓고 또 저렇게 그 건물을 그 시조 그 약천 각을 지어놓고 저기에서 전부 시조청 대회를 이렇게 선양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1년 가서 유배 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남구만의 발자취를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추앙을 하면서 유배 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벼슬 버리고 마지막에 살았던 곳이에요. 비파단이라는 곳인데 옛날 모습은 남아있지 않아요. 용인시에서는 사당, 묘소, 문학재, 신인문학상 이런 일들을 그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산소 보세요. 능이에요, 능. 이렇게 잘 넣어놨어요. 후손들이 잘 돼야 되더라고요. 그 후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남구만의 산소를 잘 갖고 왔습니다. 그 남구만 교역 성역화하면서 시도비도 세워놓고 그 동창 발간이냐 이런 그 시도비도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용인시에서는 이 산소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런 선양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해문학관 아까 그 허적 허견 그 권력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부조리를 임금님한테 상속 그 얘기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유배 갔다고 했잖아요. 남해로 거제도로 가서 남해로 입배됐는데 거기 가서 그 유배된 그 시절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수특이 많아요. 유배 갔던 그 사람들이 그 유배 갔던 분들의 모든 모습을 유배문학관에다 다 조명을 해놨어요. 그 남해 유배문학관에 제가 2번을 갔었는데 유배문학관에 아는 모습 거기 가보면 남구만 코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유 시초들 그 남해에 그 유자나무가 엄청 많아요. 남구만이 그 유자 관련된 시조를 그 시를 20편 정도 지었답니다. 그래서 저게 남구만의 진필이에요. 진필 유자 시초. 저것은 이제 중앙도서관 스테고도관에 진품은 가 있고 여기에서는 목사에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남구만을 그 유배문학관에서 기리고 있습니다. 영유시 20수 그 유배문학관에 해놨어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약천초장 고학년 대학의 거북이 마을에 약천초장을 세워놨고 시조도 이렇게 세워놨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태어났던 그 전설이 전해온다. 이게 이제 생가터는 아니고 본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본가 터예요. 그 옛날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옹달샘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남북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